215쪽 대리 제목 보면 의사표시 확장 보충돼 있는데 일단 이 보충 부분은 법정 대리를 말하는 거고 확장은 임의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은 내가 필요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고 보충은 그 본인이 뭔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대리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입니다. 지희 씨가 지금 누군가의 대리인이죠. 예? 예, 정성희의 대리인이에요. 그 정성희의 대리인인 이유는 선택한 게 아니죠. 정성희가 태어났더니 법이 당신은 법정 대리인이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걸 이제 법정 대리라고 해요. 법이 자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대리를 그릴 때 이렇게 대리하죠. 본인, 대리인, 이제 상대방.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지희 씨, 지희 씨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정성이죠. 이 형태를 법정 대리라고 하죠. 법정 대리는 아예 대리 자체가 법이 주어진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수권행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법이 날아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희 씨가 이제 누군가와 법률행위를 합니다. 정성이의 어떤 장난감을 누구한테 팔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효과는 정성이가 받죠. 예, 매매 계약을 하면 정성이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한 채권 채무, 장난감 인도, 금전, 수령 이 효과가 정성이한테 나는 거예요. 대리인은 행위만 할 뿐 그 법률 효과는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법정 대리죠. 그리고 이 법정 대리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거 바꿔서 지희 씨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정성희한테 대리권을 주는 경우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이 정하는 게 아니고 대리권을 줘야 되죠. 이게 이제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정성희가 이때 매매는 지희 씨의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이 부동산, 소유권, 그 다음에 금전, 지급 이게 정성희가 해도 유효합니다. 이때 예, 대리인이기 때문에 유효해요. 그리고 이 효과는 다 지희가 받는 거예요. 정성희가 계약하고 오면 이거 넘겨줘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률 효과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성년자를 얼마든지 대리인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미성년자, 제한명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하나 대리권 없이 법률 행위를 해갖고 이게 무효가 되고 이 효과도 안 나고 해서 상대방이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딱 한 번 있죠. 135조에 직접 너가 손해배상해. 요 경우에는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조문을 적용하지 않죠. 요것만 일단 한번 볼게요. 뒤쪽에 들어가서 페이지가 232쪽 그걸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32쪽 보시면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즉 무권 대리로 끝났을 때 상대방이 선택을 해요. 네가 이행해, 책임져 또는 손해배상해. 요게 이제 대리에서 최종 마지막 처리 방법입니다. 하다 안 됐을 때 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최대한 합니다. 표현 대리 같은 걸로 최고권으로.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해서 결국 상대방이 이 법률 효과를 누리지 못할 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 조문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이거는 대리제도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제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리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이 조문 하나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항 보시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선이지만 과실이 있을 때 그러면 상대방 보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적용 안 하고 또 두 번째 계약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 또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럼 맞습니다. 다만 요 135조 최후의 책임지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보호에서. 그래서 그리고 제한 능력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가 되죠. 자, 요거 이제 짚어놓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로 가보면
이 법정 대리는 여기서 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저기 테마 1에서 주로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대리와 관계된 거는 하나씩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주로 임의 대리가 될 겁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제 법정 대리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걸 수권행위라고 하고, 이거는 이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의사표시가 들어갔으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얘가 대리인이 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대리권 발생.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가 돼요.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에 이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대리인의 승낙이 필요 없죠.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니까. 자, 지희씨가 은영씨를 대리인으로 삼아보세요. 이제 지금.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끝. 그럼 대리인이 된 거예요. 수권행위. 단독행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지희씨가 가진 집을 팔아달라 하면 은영씨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대리인이 돼버려요. 이 얘기예요. 단독행위라는 게. 이걸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오해하는 게 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아니요. 이게 계약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그 위험부담은 지시가 받아요. 왜냐하면 은영씨 어디 가서 내 집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든 그 책임을 내가 다 지니까. 그래서 함부로 수권행위는 안 하겠죠, 본인이. 함부로 안 하겠죠. 네. 함부로 안 할 뿐, 한 거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대리인이 되고, 이 대리인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상대방하고 사이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죠. 단독행위도 하고 계약도 할 수 있는데 주로 뭐 계약이라고 치고, 이때 대리인으로서 할 때는 이제 현명이라는 걸 합니다. 현명. 저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거래를 해요. 그럼 이 효과는 전부 본인이 갑니다. 대리인은 아무 법률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 제가 은주 씨하고 계약을 맺어요. 위임 계약을. 은주 씨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 계약. 자,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 67페이지 가셔서 11번 있죠? 위임, 지금 계약이죠. 여기가 위임 계약. 예. 일방이 사무 처리를 위탁, 이 위탁이랑 위임이에요. 하고 상대방이 승낙, 청약 승낙이 있으니까 계약이 되죠. 자, 위임 계약을 맺습니다. 은주 씨가 사건을 저한테 의뢰를 하고 청약, 제가 오케이, 승낙했어요. 자, 그럼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청약, 승낙해서 위임 계약 체결했어요. 요거는 그냥 아까처럼 나의 대리인 이러면 끝나요. 단독행위니까. 요거는 이제 합의를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요때도 대리인이 됩니다. 요때도. 왜냐면 이 계약의 성격상 또 위임계약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달라는 모든 계약이 다 대리인 선임 계약이 될 수 있어요. 형태는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위임으로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형인데 수권행위로, 단독행위로 위임계약을 맺어도 대리인이 되네? 이런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권행위와 이 위임계약이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건 단독행위고 여기는 계약인데 이게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생각을 해보니 위임계약 속에, 위임계약서 속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별도의 합의가 아니라 위임계약을 할 그 속에 본인의 별도의 의사가 들어가 있다. 어떤 의사가 들어가 있냐면 이 수권행위의 의사가 이 위임계약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계약이 있으면 당사자가 본인이 수권행위를 한 거다. 이 속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인계약과 별도로 수권행위가 안에 들어있었다. 노른자 같은 게. 그래서 수권행위가 독립적으로 들어있다. 수권행위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단 인정해요. 독립적으로 있다. 그게 유인계약의 옷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형태가, 그러니까 옷을 하나 더 입었을 뿐이지 얘하고 형태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유인계약이니까 얘는 계약이 일반 원칙에 따라 파기가 될 수 있죠? 무효, 취소, 해제. 될 수 있잖아요, 이 계약은. 이렇게 되면, 유인계약이 해제되면 요 안에 들어있던 수권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유인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수권행위도 없어지니까 얘는 대리인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유인계약 해제돼도 대리인 지위를 없애려면 너 이제 대리인 그만해라고 수권행위를 별도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두 주장이 있는 거예요. 앞에 논의는 그냥 재미로만 들으면 돼요. 결론은 나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유인계약하면 수권행위도 했다. 그러니까 수권행위 있긴 있는데 그냥 한 거고, 유인계약이 없어지면 수권행위도 없어진다라고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조문으로 결론만 지금은 아시고 이해를 위해서 그냥 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218페이지 보세요. 218페이지. 방금 한 얘기요. 요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맨 위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수권행위 단독행위인데 계약으로 하는 경우 이때는 수권행위 방가로 이거 수권행위 독립성 유인성 이게 뭐냐면 계약으로 했을 때는 수권행위가 그 안에 별도로 들어있는 거다. 그 유인성은 뭐냐면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수권행위도 철회된 거다. 128조 맨 마지막 박스에 128조 이미 대리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뭐 전조는 이제 그 대리권 없어지는 거 좀 이따 볼 거고 외에 그 원인된 법률 관계 여기서는 위임 계약입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요게 방금 한 얘기고 자 뒤에 법률행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도 같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대리가 수권행위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 집 팔아줘 가서 그 다음에 위임 계약을 맺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경우를 했을 때 자 더 이상 이 대리인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예?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대리인으로 쓰고 싶지 않다 이러면 예, 요 수권행위를 걷어들이면 됩니다. 단독행위는 철회라고 해요.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고 내가 했던 거 내가 걷어들이면 됩니다. 철회. 자 이제 여기까지 고만 예, 땡큐 고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단독행위라서 철회하면 돼요. 자, 이 경우 계약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당연히 수권행위도 없어지니까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리인으로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위임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찾아보면 되죠. 예. 해제는 뭐 의무 위반을 했든지 아니면 무효 취소는 이 계약의 의사표시에 뭐 비진이 통정 뭐 차고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유인계약 없어지면 얘도 없어진다는데 뒤에 얘기는 뭐냐면 유인계약 놔두고 요 수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처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인계약으로 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은준 씨가 본인 사건을 나한테 맡기는 유인계약을 체결했어요. 저하고 체결했으면 첫째는 유인계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저는 대리권을 상실합니다. 예, 당연히 첫째고 그게 아니라 유인계약은 놔두고 그 대리 행위만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즉 유인계약을 놔두고 수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권행위만 거둬들이는 것도 가능하고 유인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어디 나오냐면 대리권 소멸 원인 중에 이게 이제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21쪽 밑에 대리권 소멸을 그 127조가 이겁니다.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후 경제시, 대리인 파산 이렇게 니은자로 해서 아시면 되죠. 뭐 대리인 사망은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 뒷페이지
222쪽 나 임의 대리의 특수한 소멸 원인. 요게 이제 아까 보신 그게 한 번 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임의 대리는 그 원인된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수권 행위 철회. 요게 추가된다 이겁니다. 앞에 127조는 요 경우를 얘기한 거고, 예. 특히 계약으로 대리인이 선임됐을 때는 요게 추가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22쪽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자, 통상은 보면, 통상은, 생각해 보세요. 이 형태가 많을까요? 저 형태가 많을까요? 그래서. 다름을 보니 다시 해주십시오. 편집. 예, 다시. 예. 아니, 안 세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유인계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유인계약의 특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계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똑똑하고 권력 있는 계급, 또 그 밑에 계급. 밑에 계급이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는 게 이 유인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명예롭게 생각해요. 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니 내가 역시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무상계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법에. 돈 주라고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명예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런 뭐 신분이나 계급 그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면서 남한테 일을 부탁할 때는 돈을 주게 되는 게 일반화됩니다. 지금은 뭐 친한 사이는 그냥 간단한 건 해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작은 영역에서 그런 거고, 대부분은 지금 대리가 돈을 받고 이제 일을 해주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심지어 그 변호사끼리도 재판 먼데 별로 할 거 없는데 출석은 해야 될 때는 10만 원씩 주고 출석만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다 대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대가가 들어갈 때는 계약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그럼 일을 해주면 얼마 줄래? 뭐 어떻게 해줄래?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간을 뺏기고 비용을 뺏기는 일이니까. 그래서 금전, 그러니까 유상화될 때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 부동산, 내 집을 팔아주면 얼마 줄게. 이걸 수권행위로 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 안 줘도 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더 달라든지, 뭔가 의사표시가 나와야만 되고, 그게 이제 계약의 형태가 되죠. 승낙의 의미가 돼버리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가족끼리 심부름이 아니면 계약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으로 대리인이 선임됐을 때를 전제로 공부를 하면 다 포함되고, 그래서 여기 222쪽 밑에 종합해서 위임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고 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경우 더 넓은 의미에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를 예로 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형태로 할 때는 이 중에 요게 해당하는 거 빼면 되잖아요. 빼고 요것만 남기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경우의 수가 많은 걸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또 대리인 성년 후견, 대리인 파산이 빠졌네. 그죠? 예. 대리인 파산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추가되죠. 유인계약 종료되면 대리권이 없어지죠. 예. 그 다음에 유인계약 안에 있는 수권행위 철회도 대리권이 없어지고요. 이 본인 파산 부분이, 자, 본인 파산 부분이, 그래서, 위임계약을, 이 수권행위를 할 때는 본인 파산이라고는 없어요. 없는데, 위임계약으로 했을 때는 본인이 파산한 위임계약 종료 사유가 돼 있어요. 위임계약을 맺었을 때, 대리인, 본인이 파산했을 때는 종료되게 돼 있어서, 결국은, 위임계약이 종료되니까 대리권도 없어지잖아요.
위임계약으로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위임계약의 영향을 받으니까 위임계약의 내용 중에 본인 파산은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어서 결국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낼 때는 위임계약을 통한 거 말고 그냥 이걸로 단순화해서 많이 내겠죠. 수권행위를 할 때는 쉽잖아요.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의견, 대리인 파산.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218페이지까지 하고 219페이지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씨가 은영 씨한테 임의대리권 집 팔아오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럼 대리인이 된 거야. 근데 뭐 대리인이 됐다 해서 꼭 말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또 착해서 또 대리행위를 한다고 칩시다. 한다고 칠 때 자 방금은 뭐라고 했냐면 내 집을 팔아줘 라고 했죠. 예, 이게 수권행위죠. 지금 수권행위를 한 겁니다. 그 수권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뭘 해달라고 했는지 그 해석이죠. 수권행위의 의사표시 해석. 요게 수권행위 범위를 정하는 1차 기준입니다. 그럼 지시가 뭐라고 했냐면 집을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어떤 권한을 줬느냐. 자, 집을 팔아달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죠. 예, 체결할 권한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했어요. 했는데 저 상대방이 계약금을 줄라 그래. 계약금 받아도 되냐 안 되느냐 물었을 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대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줬어. 은영 씨가 그 계약 자리에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계약금을. 예. 받았는데 나중에 지 씨가 상대방한테 왜 계약금 안 주세요? 이러면 상대방이 대리인 줬어요? 이럴 때 아니 계약금 받으라고는 한 적 없어요. 저 계약만 하고 오라 했어요. 이 분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상대방이 아니 계약을 하라고 보냈으면 계약금도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예, 소송이 걸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으면 계약금 수령 권한도 준 거다. 계약금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수령 권한도 준 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 1차적으로 그 수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가 되겠죠. 대리권의 범위는 1차적으로 대리인이 한 말, 수권행위, 그 의사표시의 범위를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인데 그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고 사건이 걸리면 법원이 요 얘기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한 거라고 계속 판결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몇 개 이제 찝는데 대표적으로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면 매매대금 수령도 하겠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주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은영 씨가 받아도 누가 받은 거예요? 지 씨가 받은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법률 효과는 다 지 씨한테 나기 때문에. 은영 씨의 모든 행동은 지 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영 씨가 그거 들고 튀어. 그래도 지 씨는 상대방한테 돈 주세요 못하고 은영 씨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권한만 준 거지 수령 권한 안 줬다고 만약에 판결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었어요. 했다면 은영 씨가 아무리 돈을 받아도 지 씨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 씨는 상대방한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승소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조심해야겠죠. 대리인한테 돈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에 따라서 누가 더 조심해야 되는지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류를 뭐 팔아오라고 이제 했고 서류를 뭐 인감증명서 하고 인감도장하고 뭐 신분증 사본하고 막 줬어. 그걸 들고 있어요. 은영 씨가 막 들고 있어요. 들고 뭘 하느냐?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걸로. 네, 담보대출을 채무자 차은영에서 본인 계좌로 받고 그 집을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 권한을 줬는데 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유효한가?
유효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시가 돈을 갚아야 되죠, 대출금을. 모두 지시 이제 그 효과가 나니까. 근데 이게 그 권한 받기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안 나고 나중에 피원 대리 뭐 어쩌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해야 되죠. 은행이 급하죠, 그때는 은행이 지시가 안 갚아도 된다고 판결이 나버려봐.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시 쫓아다니는 거죠, 은행이. 그게 이제 그 아까 보신 135조에 대리인한테 네가 갚아라고 하는 거. 예, 그 조문으로 해서 은행실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서류만 준 경우, 방금 말씀드린 서류만 준 경우, 그럼 대리권 안 줬는데 서류만 줬어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피원 대리 문제가 돼요. 외관이 대리권 준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때도 상대방 보호를 해요. 어떻게든 유권 대리로 해석하고 유권 대리 해석 안 되면 또 피원 대리 쪽으로 가고 어떻게든 그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19조 보충 규정은 뭐냐면 그냥 너 나 대리인 돼라고만 했을 때 아무것도 이제 그러니까 수권에서 어떤 걸 알 수 없을 때 법이 이 정도는 대리권이 있다고 치자라고 정해준 대리권이에요. 이 정도는. 대리권 남용은 결론만 아시면 돼요. 남용은 유권 대리예요. 일탈은 무권 대리인데 남용은 유권 대리입니다. 다만 그 의도가 나쁜 거예요. 사리도 뭐 내 이익을 취하는 유권 대리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이란 개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 정신적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쁜 걸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를 하죠. 그럼 수사는 권한이에요, 검사에. 근데 수사를 할 때, 한 번 부르면 될 걸 두 번 불러서 수사를 해요. 그거는 권한이에요. 네,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한 일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무리를 주는 거잖아요. 왜 무리 주는가 가만히 봤더니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객관식 용입니다, 그냥.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을 벗어난 거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대리권 제한, 자, 지희씨가 마찬가지로 은영씨한테 이제 집을 팔아 달라고 수권행위를 했어요. 수권행위를 했는데, 은영씨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본인이 사. 본인이 대리인으로 나가서 본인이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죠. 이 상대방과 대리인이 합쳐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계약이 합쳐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나와 계약하니까 이 계약 내용을 조건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싸게 해야죠, 싸게. 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그 자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지돼 있어요. 대리인이 자기 계약은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 수 있냐? 본인이 허락하면 돼요. 이건 팔아오라고 했는데 뭐 너가 사도 돼 이렇게 본인 허락. 그 다음에 쌍방 대리는 양쪽을 대리해서 D씨로부터 은주씨로 파는 걸로 본인이 이제 대리하는 거, 양쪽을. 이게 이제 쌍방 대리입니다. 쌍방 대리도 금지돼 있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장난을 칠 수 있죠. 자기 마음에 드는 쪽에 유리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이행, 돈 갚는 거, 원래 있던 돈 갚는 행위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정해지는 거 이행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됐고,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대리라고 하지 않고 공동대리라는 말 자체가 묶어놓은 걸 말합니다. 대리권 자체를. 이 대리인을 2명, 3명, 여러 명을 묶어놓은 거를 공동대리라고 해요. 그때는 한 명이 한 거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유효냐 무효냐 그 문제는 별개고, 근데 이제 본인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명을 묶어놨을 때는 같이 대리권을 행사해라 요겁니다. 자, 네 번째가 대리권 소멸. 지금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대리권 제한돼서 그 제한을 넘어서면 무권 대리가 되고, 대리권 소멸도 소멸 뒤의 행위도 무권 대리가 되고, 자꾸 무권 대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표현 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대리제도는
수권행의 해석이 뭐 명확하게 떨어진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매번 해석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이것까지 권한을 준 건가? 매번 해석해야 돼. 그 해석 둘러싸고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해석 여부에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는 영역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완벽히 유권 대리가 되는 경우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단순 심부름이 아니면. 그래서 이 무권 대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이 대리 공부의 핵심이 되고 그걸 유권 대리화한 게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 글로 자꾸 방향을 가고 있는 겁니다. 대리권 소멸도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소멸 아까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223 복대리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1, 2, 3, 4, 5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공부할 때 3명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요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 관계 둘이. 이게 1, 2, 3, 4, 5예요. 그 다음에 요 둘 관계가 6, 7, 8, 9.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 하고 끊을 겁니다. 요 둘 관계가 이제 하나가 있고, 이건 큰 의미는 없죠. 본인의 어떤 능력 부분이니까, 이건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요 1, 2, 3, 4, 5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5번, 복대리입니다. 이거 잘라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복대리. 자, 또 지희씨가, 은영 씨한테 이제 집을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뭐, 어디에 이제 누가 사겠다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거기가 좀 멀어. 부산. 그러니까 나를 잡았어. 계약하는 날을 잡아서, 부산을 가기로 했는데, 그날 바쁜 거예요, 이제. 은영 씨가. 바쁜데, 그날 가야 돼. 이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가. 그렇다고 계약을 빵꾸 낼 수는 없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은영 씨가, 요 첫째 방법, 지희 씨한테 말해서 지희 씨가 그럼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죠. 이거는 복대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리인 한 명 더 선임한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대리는 뭐냐면, 은영 씨가 스스로 분신을 한 명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대리인 본인의 어떤 그 권한으로. 이 권한은 지희 씨가 준 게 아닙니다. 법인권은. 누가 준 게 아니라 대리인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에요. 자, 분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한 명 누구 내 분신을 지정합니다. 은주 씨라든지, 나연 씨, 이래갖고. 나연 씨가 부산에 알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거예요. 단독행위로.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예요. 너 복대리. 이러면 딱 선임된 거예요.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분신. 이걸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복대리인은 그러면 대리인의 일을 해주는 겁니까? 예. 분신 나오자마자 그때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즉, 그 복대리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지시가 받는. 예,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말장난하기 좋죠. 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렇다는데,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그 존속이 원래 대리인의 범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대리인의 권한까지만 받고, 원래 대리인이 없어지면 복대리도 당연히 없어지죠. 분신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대리인의 소멸 얘기할 때 그건 전부 복대리인의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복대리인 자체의 소멸 원인이 있죠. 복대리인 사망, 성년유견 개시, 파산. 예, 복대리인 고유의 그거와 위에 있는 대리인의 그 사유가 다 복대리인의 소멸 사유가 되니까 겹쳐서 225조 복대리인 소멸. 대리권의 일반 소멸 원인 더하기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더하기 대리인의 수권 철회. 예, 다 합쳐진 거예요. 다 봤죠? 자, 그럼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대리인이니까 대리인 본인의 또 분신. 복복복복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언제 이런 복인권, 이 복인권이란 권한을 갖잖아요. 그 복인권이 언제 생기느냐, 요 부분만 우리가 짚으면 돼요. 복인권이 없는데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무권 대리인이 되죠, 또. 예.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유권 복대리인인지 아니면 그냥 대리인을 주장하는 무권 대리인인지 구별해야 돼서 그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복인권 발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복인권은 본인한테도 없어요. 대리인한테만 생기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223, 그런 개념, 대리인이 그 권한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거 선임할 수 있는 거 복인권이라고 합니다. 224조. 자, 복인권 발생.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달라요. 다른데 일단 법정 대리인부터 보시면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을 폭넓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신임 관계로 대리인이 된 게 아니라 법이 그냥 정해버린 거죠. 예, 지시는 정성희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를 국가가 그냥 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걸 할 때 내가 복인권을라도 행사를 해서 해야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국가의 사명을 받고 뭐 이렇게 접근하면 힘들잖아요. 복인권이 폭넓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제 지는 거예요. 그 복 대리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싫은 거예요. 이거는 싫잖아요. 너가 좀 해줘라고 시켰는데 불성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몰래 딴 사람 보내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복인권이 없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뭐 본인이 너 어려울 때 누구 대신 보내라고 했으면 본인의 승낙 그건 상관없죠, 당연히. 예, 요거는 뭐 본인의 승낙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부득이한 사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승낙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싫어해 하지만 부득이할 때 정말 그때는 복인권을 비상적으로 행사하면 유효하다. 즉 이건 유권 대리고 그 복대리인이 한 행위는 지시가 책임진다. 이렇게 법이 숨통을 허용한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 근데 이 뭐가 부득이하냐는 이제 좀 재판에 걸리면 좀 복잡하게 논의가 되겠죠. 변호사들이 복대리를 많이 하거든요. 재판 지방에 먼데 그날 좀 가기 어렵다 이러면은 복대리인을 보냅니다. 부득이하잖아요. 못 가는데 재판방 꺼낼 수는 없고. 다만 그 복대리인이 가서 실수하면 내가 우리 의뢰인한테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하냐면 정말 출석만 하면 되는 거. 그냥 서로 다 내고 뭐 하고 그냥 출석만 해서 끝내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거 위주로 복대리인을 주로 보냅니다. 그 동네에 있는. 저도 복대리를 저한테 많이 맡겨요. 그 복대리를 통상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화로 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출석해서 갔다 오면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복대리를 하면 복대리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쪽 변호사한테. 딱 해서 양식이 있어요. 탁탁탁 해갖고 어떤 뭘 했고 선고일 어쩌고 이래서 팩스로 보내 계좌번호 써서 이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몇 년 전인데 한 달에 10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잖아. 그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있는 법정에 갔다 오면 10만 원씩을 주는 게 한 달에 10건씩.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의정부의 어떤 분은 매번 나를 복퇴를 해서 재판의 처음과 마무리까지 내가 했어. 그런 적도 있어요. 아예. 그리고 또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의뢰가 오는데 17건을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송달이라 해서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 이건데, 그래서 17건에서, 야, 이거 좋다고 갔는데, 한 건 값을 주더라고. 같은 시간에 그냥 사건 번호만 부르면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한 번 갔다 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그쪽은 한 거고. 나는 대기만 그때 1시간 넘게 대기해서 그냥 앞에 밀려갖고, 소액 재판이니까, 대기 시간도 있고, 사건 번호 부를 때마다 네 하고 형식은 갖춰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앉아서 자 하고 다시 사건 번호 네 김성훈 변호사 이거를 17번 한단 말이야. 앉아갖고 그걸 한 10만 원을 주길래 거기는 끊었어 내가 거래를 끊었어. 예. 다음에 또 의뢰가 왔더라. 3건 의뢰가 와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그대로 전화라고 했어. 그때 17건 한 건 주셔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건이잖아. 그럼 3건 해주면 해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예, 여기 이제 임의 대리의 이제 복임권, 부득이한 사유, 갈 수 없지만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것처럼 복임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그 선임 감독 책임만 진다. 부득이해서 한 거는 뭐냐, 본인을 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대리는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건 아니고, 왜 저 사람을, 하필 저 사람을 골랐어. 예? 법정 가서 엉뚱한 얘기하는 왜 저 변호사를 골랐어. 그러니까 복대리인도, 저명한 복대리인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 골랐어 하고, 보냈으면 챙겨야 되잖아요. 거기 잘 끝났습니까? 챙겨야 되잖아요. 안 챙기거나, 요랬을 때만 책임지고, 나머지 거기에 어떤 효과들은, 선임과 감독 책임만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유이민이 복대리인을 누구를 하라고 지명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의뢰인한테 물어요. 재판 저기 못 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보내면 어떨까요? 그 본인이,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그 사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거기다 서류를 줬어요. 줘서 일을 망쳤어. 예, 그럼 내가 책임질 건 없잖아요. 예, 없는데, 그 변호사 나도 알아. 그 사람 진짜 불성실하고, 예, 일 진짜 못하는 거 아는데 이 의뢰인은 몰라. 그때 내가 침묵하고, 얘 거기다 맡길게요. 이랬을 때만 책임지는 겁니다. 자,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 복임권을 행사했을 때 선임 및 감독 책임만 집니다. 그리고 위민이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불성실한 거 알고 침묵했을 때만 책임집니다. 이렇게 임의 대리인만 정리하시면 법정대리는 딱히 문제될 건 없으니까. 여기 1, 2, 3, 4, 5 중에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1, 2, 3, 4, 5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수권행위 얘기했고요. 언제 대리인이 되는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수권행위 범위, 세 번째가 제한. 두 개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 다음 공동대리. 그 다음에 소멸, 복대리. 옛날 저희 공부할 때 이 10개 쟁점을 일단 애우고 시작했어요. 10개 쟁점이 뭔지 일단. 그러면 전체 보기가 좋은데 굳이 애우라고는 안 하고 2개만 관심을 두라는 게 이 5번하고 9번 얘기잖아요. 발생, 범위, 제한, 소멸, 그다음에 복대리. 이제 요 관계고. 이제 6, 7, 8, 9, 이 4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현명. 현명 바로 이렇게 현명. 내가 대리인인 걸 밝히고 해라. 예, 안 밝히면 네가 한 거다. 근데 안 밝혔지만 상대가 알 수 있었으면 한 거다. 끝. 넘어갑니다. 예, 225쪽 조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현명 6번 끝. 7번 흠. 하자. 의사표시 하자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건데 원칙. 이 법률행위 자체는 대리인이 당사자예요. 효과를 본인이 받는 거고. 그래서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 기준인 게 딱 2개가 있었죠.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폭리행위에서 궁박. 대리는 궁박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궁박을. 빨리 좀 팔아줘. 빨리 막. 그러니까 대리인이 막 급하게 그냥 한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폭리했어요. 이 폭리행위로 무혐의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니까 대리인이 재산도 많고 괜찮은데 이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급했잖아요. 이렇게 폭리행위하고 착오에서 우리 중요 부분 착오라야만 취소할 수 있죠. 그때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 대리인한테 중요하지 않죠. 당연히 이 2개 딱 2개입니다. 요것만 본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 다 대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또 대리인이 비진이, 대리인이 통정 이런 거 다 대리인 기준. 자, 대리인의 능력, 제한 능력자도 상관없다. 아까 설명했죠. 끝. 자, 6, 7, 8 하고 이제 9 무권 대리. 요게 이제 중요하죠. 예,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입니다. 유효가 될 여지가 많다. 왜? 상대방 보호를 위해. 자, 그럼 언제? 그러니까 무효인데 언제 유효가 되느냐?
보는 겁니다. 그 227조 법적 효과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무효라고 해버리면 상대방 보호가 안 되면 아무도 대리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대리제도는 무너지고 우리 인류 문명은 석기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리제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권대리, 아까 보신 수많은 무권대리, 수권행위 범위를 넘어섰거나 소멸된 다음에 했거나 제한 범위를 넘어섰거나 이런 무권대리들, 또 아예 뭐 대리권 없이 한 무권대리 다 무효라고 땡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무효긴 무효인데 아니야 아직 유동적이야 라고 해놓고 첫째, 어떻게든 본인한테 걸 게 있으면 걸어서 유효화 시키자. 상대방한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두 개 주자. 그게 이제 최고권하고 철회권입니다. 최고권은 미련이 있을 때, 야, 추인 좀 해줘.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최고권. 철회권은, 에이, 내가 안 할래. 나 그냥 내가 빠져나올래. 이 두 가지 상대방까지 다 하고,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135조 보셨죠?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인한테 책임 물어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리인한테 책임 물어라 할 때도 한계가 있죠. 제한 능력자. 일 때는 대리인 책임도 못 묻고, 그때는 상대방이 다 이제, 손해를 입는 겁니다. 결국 대리제도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그러니까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인 상태에서 무권 대리가 이루어지고, 본인이 추인도 안 하고, 뭐 해서 전부 끝까지 몰렸을 때. 그때만 상대방이 이제, 이거는 네가 좀, 요거는 또 하나라. 나머지는 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주로 본인 책임지게 하는 게 표현 대리고. 자, 무권 대리 처리 1번 227조 1 표현 대리. 하여튼, 외관을 보이면 본인이 책임져라. 요게 이제 표현 대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외관을 보이는 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형태가. 첫 번째 뭐냐면 처음부터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외관을 준 겁니다. 서류를 준다든지 아니면 호칭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아예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 외관만 준 거예요. 이게 125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우리 대리점이야? 아니면 비서야? 아니면 뭐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를 준다든지. 본인 발급한 걸 준다든지. 이래갖고 외관을 준 거. 자, 모든 게 마찬가지. 상대방 보호가 필요 없으면 표현대리 적용 안 돼요. 상대방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표현대리 전부 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외관을 작출했을 때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을 때 이때는 외관 작출한 본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6조가 주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고,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초과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도 유권 대리처럼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125조에서 모르고 몰랐던데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한글을 여기서는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없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정당한 이유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 같아요. 내용은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심화 공부니까 하나만 더 찍고 갈게요. 125조에는 문장 구조가 문장이 몇 개예요? 2개죠.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외관 작출하면 책임이 있다. 마침표하고 그러나 3자가 보호 가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재판을 했을 때 이 문장이 하나냐 2개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장마다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문장마다. 그 문장이 나한테 유리하면 내가 입증 책임을 가져요. 그러면 앞에 문장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앞에 문장은? 상대방이죠. 왜냐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유리하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요. 어떤 증명을 하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했어요 제가 라고 증명을 합니다.
제 서류 준 거 봤어요. 명함을 줬어요. 이러고 상대방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나 뒤에는 누구한테 유리했죠? 본인이죠. 본인이 이제 증명해요. 제가 알았어요. 어? 아니면 조금만 주의하면 제가 알아보면 알을 수 있었어요. 라고 증명을 해요. 증명 책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26조를 보시면 한 문장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126조 문장 자체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이 126조에 있는 내용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저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초과 행위를 했고 내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까지 입증해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상대방 보호라는 입장을 보면 조금 약간 가혹하긴 한데 문장 구조가 이거는 입증 책임에 대한 우리 원칙입니다. 문장 단위로 하라는 거. 그래서 230쪽 위에 보세요. 내가 빼먹은 줄 알았는데 여기 적어놨네.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는 선의무과실입니다. 선의무과실은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예, 230쪽 맨 윗줄. 상대방의 입증 책임.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죠. 대리에서 상대방 보호라는 거하고 또 입증 책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원칙하고 충돌하죠.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제 고지식하게 문장 단위로 입증하라는 거에 집중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5조 입증하고 이쪽 입증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126조의 이 부분을 누가 입증하는지가 시험에 종종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대리권 부분은 굉장히 폭넓습니다. 폭넓게 인정돼서 공법상 행위도 인정되고 복대리권도 인정되고 심지어 125조 뭐냐면 앞에 대리권 안 주고 서류만 주고 외관만 준 이거는 대리권이 없죠. 없는데 얘도 기본 대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대리권 없는 애를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치고 거기서 초과된 행위까지 확장해서 다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126조가 거의 무한정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 이 고의 정당한 이유 상대방한테 좀 입증하라 한다 해서 그렇게 가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폭넓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29조도 마찬가지로 대리권 있다 없어진 경우인데 그 129조도 기본 대리권으로 치고 요거 기본 대리권으로 치고 그 이상 그것까지도 126조에 의해서 즉 125조와 126조 결합 129조와 126조 결합까지 하면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에서는 또 특별히 법조문의 827조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는 무한대리예요. 서로 양방 여기 지금 여기 이 구조에서 본인 대리인이 서로 배우자끼리 서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 대리권을 갖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도 법정 대리죠. 나름의 법정 대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가서 일상가사에 대해서 쌀을 사거나 내 집을 분이 가서 팔았어요. 팔아서 그걸 생활비로 썼어. 일상가사를 위해서 팔아서 생활비로 써서 빚도 갚고.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가서 그 산 사람한테 이거 내 집인데 왜 계약했냐. 나는 우리 아내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 라고 해요. 집에 이제 서류 다 있으니까 들고 가서 팔았겠죠. 이때 상대방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 부부 사이니까 일단 일상가사에 대해 이 판 이유가 가정 유지를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팔았다. 이러면 일상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유권대리가 돼요. 그냥 법에 의해서. 근데 그 집 파는 게 생활비가 아니라 부인이 본인의 골프채를 살려고 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 부분은 일상가사가 아니니까 초과된 거죠. 초과됐는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초과됐으니까 할 말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는 부부 사이니까 기본적으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플러스 초과된 거니까 이 126조에 의해서 자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을 하고 초과된 부분이고
자, 플러스 하나. 내가 이 초과된 부분에도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나는 있었다라는 부분만 밝히면 126조에서 그 매매가 유효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러면 굉장히 그게 126조가 많이 문제되겠죠. 일단 부부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상당 부분까지 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이제 서류 같은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들고 나가서 몰래 들고 가서 그 얼마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혼해서도 그 효과가 계속 남기 때문에 계속 책임져야 돼요. 채무가 남는 거예요. 예. 독립적인 내 채무가 되는 겁니다. 자, 129조 있다 없어진 거. 대리권 소멸한 경우. 이때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선의 무과실 증명에 대해서 선의는 상대방이, 과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이제 뭐 어쩌다 판례 이거 났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26조. 자, 이게 이제 표현대리 3개. 그 다음에 무권대리.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 그 소송할 때 실수하는 게 이제 변호사도 실수하는데 저 사람 대리인이 이제 행위를 한 건데 본인이 나타나서 무효를 주장해요. 자기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은 첫째 어떻게 하냐면 대리권 있는 거 맞다 이 사람이라고 다툽니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위험해요 사실. 대리권 있는 거 맞다고 다투는 거 플러스 대리권이 없어도 표현 대리다라는 걸 같이 주장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소송에서 주장 안 하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표현 대리를. 왜냐하면 이거 두 개는 다른 주장입니다. 유권대리 주장은 이제 대리권이 있다는 유권대리 주장인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주장이에요. 이 사람 대리권이 없지만 표현대리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주장해야 돼요, 법원에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권대리만 주장하면서 이거는 계약이 유효하다. 계속 계약이 유효하다. 왜 유효한 이유로 유권대리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패소했어요. 패소하는데 유권대리가 아니라고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유권대리 아니면 표현대리라고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 너는 유권대리만 판단해달라고 했지 언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주장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거 아니냐. 유권대리냐 표현대리냐 결국은 본인 책임진 거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축구하고 농구가 공 갖고 노는 거 똑같지 않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법원에서 반드시 주장을 해야만 표현대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무권대리, 표현대리도 적용된다는 것은 표현대리든 협의회 무권대리든 다 적용되는 내용들을 나열한 겁니다. 일반론이 되겠죠. 이제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가져요. 무권대리에 대해서. 뭐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추인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단 중간에 끼어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확정되고 추인 거절은 상대방의 한 게 원칙인데 무권대리인한테 상대방하고 말하는 것보다 잘못하고 온 사람한테 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내가 인정할게 그냥. 에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상대방한테 인정받았어 이러겠죠. 그렇게 그냥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도록.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최고권, 철회권이 두 개를 갖는데 최고권은 미련이 있을 때 추인 여부 상당한 기간 전에서 추인 여부 독촉하고 봤죠 이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가 하나 쟁점이고 발송지 발하지. 그 다음에 발하지 않았을 땐 거절 간주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간주. 철회권은 나 안 할래 하고 빠져나가는 건데 무권대리 알고 빠져나갈 권리를 주면은 이게 너무 불확정하게 돼요. 이 이제 권리 관계가 몰랐을 때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철회권은 반드시 선의인 경우만 인정합니다. 여기 이제 상대방이 갖는 두 가지.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갖는다는 거 자꾸 나오죠.
자기가 알고 해놓고 자기가 빠져나가고, 그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얄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경상도 말로 꼬라움하게 이제 들어오면 그 사람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셨지만 이제, 하다 안 됐을 때, 협의회 묶음. 하다 안 됐을 때,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하고, 그럴 때, 누구 선택에 쫓느냐, 상대방. 네가 대신해. 뭐, 금전이행 같은 경우죠. 네가 대신 네 돈 줘. 또는 손해배상, 뭐 금전이 아닌 다른 경우들, 뭐 집을 팔았는데 집을 이제 해줄 수 없을 때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상대방 보호 가치가 있을 때니까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요것도 적용 안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또 안고 가라 하고 요거 이제 제한능력자일 때 이때는 제한능력자 보호가 우선이다. 상대방 보호가. 우리 법은 상대방 보호에 굉장히 심의를 기울이긴 하는데 제한능력자 앞에는 항상 무너집니다. 항상 우리는 제한능력자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6, 7, 8, 9 중에 9 무권대리 부분을 했고요. OX로 잘 나오는 게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안 돼 있습니다. 표현대리 주장은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항상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법률 효과 관계. 법률 효과가 이거 이제 요거 하나요. 여기하고 여기 관계. 이제 법률에 하면 이 효과를 받잖아요. 효과를 받을 때 얘 본인 상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된다. 대리 관계에서 본인은 행위 능력자라야 된다. OX 이럴 때 생각해보면 제한 능력자가 더 필요해요. 대리인이. 의사 능력자 더 필요하죠. 의사 표시의 보충 확장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면 안 되느냐 거죠. 더 필요하죠. 법률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받으니까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에는 얘기 안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이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요거 대리는 법률 행위에 대한 겁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의사표시 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법률 행위에 대한 거. 자, 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선임했는데 대리인이 누굴 때리고 왔어요. 때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제 다른 세상의 얘기예요. 대리인 누굴 때렸다면 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 본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기본이고. 자, 그런데 대리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본인이 대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거나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때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 당신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지 않느냐, 너도 책임져라라고 하는 법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는 없고 그게 뭐냐면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 또는 관리자 책임. 요거는 대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대리가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사람이 나가서 사고 치는 거를 관리할 지위에 있느냐를 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때린 애가 돈이 없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때 너가 책임져라고 묻는 거. 요건 이제 불법행위 세상의 영역이고 대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때 이 대리인이 얘 이제 대리인하고 얘 호칭으로 하는 거예요. 이 대리하고 관계없지만 얘가 얘를 때렸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느냐 라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앞에 우리가 테마 1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했잖아요. 제4의 능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책임 능력이라고. 그게 4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25페이지. 권리 능력 얘기하고 의사 능력 얘기하고 제한 능력자 얘기한 다음에 지금 25페이지 4번 책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해놓고 그때는 살짝 이제 넘어간 게 이거는 법률행위 영역이 아니라 사고를 쳤을 때 물어주는 자격, 요걸 말합니다. 이거는 미성년자하고 관계도 없고요.
의사 능력하고도 직접 관계는 없어요. 좀 비슷하긴 한데, 갓난아기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갓난아기한테 소송을 해서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세련되게 하면 갓난아기는 책임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갓난아기한테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를 봅니다. 이 갓난아기의 보호자가 누구냐. 예. 여기 이제 요 사용자 책임, 관리자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15살 애가 나를 때렸어. 자, 그럼 나는 그 15살 애한테 물어줘라고 할 수 있느냐? 요 얘기거든요. 그럼 15살 애가 책임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책임 능력은 미성년이고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얘가 배상할 능력이 있느냐, 배상할 자격이 있느냐, 요 얘기예요. 요거는 법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때 상황 따라 봐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책임 능력도 그때 관찰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17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언제 다투어지냐면, 이제 17살 정도 된 애가 남의 집 애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쪽 집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 17살 애한테 할 거냐. 그 얘기 뭐냐면, 이 17살 애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인데, 책임을 지는 게 맞겠어요? 안 지는 게 맞겠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지는 게 맞겠어요? 안 지는 게 맞겠어요? 왜? 네. 17살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예, 얼추 비슷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애들 책임 능력을 부정하는 게 좋아요.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관리자한테 책임이 가거든요. 예, 근데 얘의 책임을 인정하면은 부모는 책임 안 져요. 이 애하고만 상대로 해야 되는데 얘 소송 걸어서 이겨봐야 뭐예요? 재산도 없는데. 그래서 책임 능력은 이래서 설명이 복잡해지고 법률행위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고 이거는 사건 사고 영역이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자 4대 능력 사람의 그러니까 테마 1로 이제 다시 와버렸네. 사람의 4대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요 4개입니다. 법인은 이 4개가 똑같아요. 이꼴. 사람은 이게 다 다르고 이 중에 행위 능력은 공시를 하고 객관적 그 기준으로 그죠? 의사 능력과 책임 능력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판단하고 권리 능력은 살아있으면 되는 거고 법인은 만들어져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고 그래서 4대 능력이 이제 사람이라는 사람이 가진 4대 능력 사람은 4대 능력으로 설명하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테마 1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렵고 힘든 건 다 넘겼고 물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물건을 할 건데 물건은 어차피 거의 규격화되고 공식화돼 있어서 깊이 이론을 하고 이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는 철학이 들어있고 이론이 들어있지만 물건은 그 종착지고 그냥 있는 거를 그냥 탁탁탁 정리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리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또 문제를 그 사이에 제가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문제 만드는 것도 참 곤욕인 것 같아요. 예, 앞에 거 중복 안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또 문제를 조금씩 난이도를 조절할 거니까 내드리고 물건부터는 신속하게 축축 치고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